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고요한 시골의 아침은 언제나 흙냄새와 함께 시작됩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제 아들 기태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은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나자 조수석에서 내리는 한 아가씨에게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에 또가거리는 구두.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외로우실 것 같고요. 저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이랑 주변 땅 다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시골 땅값도 꽤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파셔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 오세요. 그럼 저희가 매일 들여다보면서 챙겨드릴 수도 있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셈은 뻔히 보였어요. 이 집과 땅을 팔아치운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평수를 늘리거나 빚을 갚거나 혹은 다른 투자를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작은 빌라라는 말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났죠. 나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혜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요, 어머니? 이 낡고 불편한 집에 무슨 미련이 있으세요? 어차피 농사 지어봐야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더 편하고 윤택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 남편과 나의 평생이 담겨 있고 우리 기태가 나고 자란 곳이다. 너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게다. 제 말에 기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혜지 말 한번 들어봐. 우리도 다 엄마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우리랑 가까이 사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혜지의 욕심에 동조하여 저를 설득하러 온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 마음은 잘 알겠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저는 냉정하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찾는 분을 사귀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기태의 팔을 끌고 획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우어.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혜지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집을 찾아온 혜지의 손에는 큼지막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실버타운 안내 책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저희 제안이 싫다고 하셔서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봤어요. 혜지는 보란 듯이 책자들을 거실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도시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하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혜지로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혜지는 제게 꾸벅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사진 속에는 호텔처럼 꾸며진 시설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여기가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래요. 식사도 다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취미 활동 프로그램에 물리치료실까지 다 갖춰져 있대요. 어머니가 여기서 힘들게 밭일하고 밥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수준에도 딱 맞고요. 수준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를 귀찮고 무능한 늙은이, 그래서 돈만 내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시설의 처분에 버려야 할 짐작으로 취급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내 밭을 가꾸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런 호화로운 곳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구나. 어머니,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혜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편하시라고 이렇게까지 방법을 찾아왔는데 왜 자꾸 고집만 부리세요? 도대체 이 쓸모없는 땅떡이 붙잡고 뭘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떡이 혜진은 제 삶의 터전이자 제 모든 것인 이 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갈등의 순간에 침묵하거나 혜지의 편을 들었던 제 아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태야. 제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자 기태는 움직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아내는 지금 내 어미를 집에서 내쫓으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아내에게 동조하여 나를 설득하러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 말에 동의하는 것이냐? 제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시험되었죠. 기태는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엄마 혜지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저도 불안하고 걱정돼요. 저런 시설에 들어가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귀찮은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하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남자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늘라 힘들었겠네. 제가 손을 내밀자 혜진은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손끝만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혜지가 낀 반지와 말끔하게 관리된 손톱을 보았죠. 더 이상 아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지가 펼쳐놓았던 실버타운 책자들을 하나로 모아 그녀의 품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너희들 늙으면 들어가거라. 나는 내 집에 있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이 집과 땅을 가지고 함부로 입놀이지 마라. 여긴 내 집이다.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제 평생 처음으로 내지르는 고함이었습니다. 혜지는 물론이고 기태조차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쫓겨나듯 집을 나섰고 저는 쿵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기든 채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애정이 산산조각 나 부서전 애린 자리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고 제 삶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마음을 억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롯이 저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아들네 외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잡초처럼 제 마음을 어지럽히던 것들이 뽑혀나간 자리에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흙을 밟고 제 손길에 화답하는 작물들을 돌보는 시간은 성스러웠습니다. 땅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땀 흘린 만큼 정성을 쏟은 만큼 정직한 결실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이 아닌 이 묵묵한 땅과 자연이 치유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을 거지가 시작될 무렵, 저는 창고 가득한 햅쌀과 탐스러운 과일들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밭에서 돌아와 흙 묻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숨이 뒤섞인 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담긴 피로와 절망의 기운을 어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을 씻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늘 한결같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아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흙 만질이란 번 없었을 고운 손이었습니다. 와 오빠, 여기 공기는 진짜 좋다. 서울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 혜진은 과장된 몸짓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칭찬인 것 같았지만 어쩐지 그 말투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상사랑 크게 다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일이 좀 힘들게 됐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일이라고 어려운 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책임감보다는 허영심이 앞서는 아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심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할 생각이냐. 혜지가 자기가 돈을 벌어보겠대. 친구 중에 카페에서 대박난 애가 있는데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아주 예쁘게 가게를 꾸며서 결국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희망이나 기대감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써준 대본을 힘없이 읽어내려가는 배우 같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제가 핵심을 짚자 기태는 다시 한번 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처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면목 없어. 그런데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가게 열차 봉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혜지가 그러는데 딱 1억만 있으면 되는데 가게만 열면 이자까지 쳐서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정말이야. 1억. 지난번보다 액수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실소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엾은 마음보다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태야,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 아내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내 아비 제사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왜 내 피 같은 돈을 내주어야 하느냐. 그리고 나에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느냐. 너도 잘 알지 않니? 엄마 제발. 그때는 정말 혜지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게.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혜지밖에 없어. 혜지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나랑 안 살겠다고 난리야. 엄마,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들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속은 동아줄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이 현명한 법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가 망친 직장이다. 이 어미에게 더는 손 벌릴 생각 말아라. 나는 너에게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다. 이만 끊겼다. 저는 아들의 울음 섞인 애원을 뒤로 한 채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리됐지만 이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면 저와 아들 모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며칠 뒤 혜지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지난번처럼 연기를 위한 수수한 옷차림도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사람 같은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대청 마루에 서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엄마가 매일 가꾸는 정원이야. 기태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혜지의 시선이 마당을 지나 낡은 본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집은 되게 오래됐나 봐요. 꼭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집 같아요. 아주 역사적인 느낌이 드네요. 역사적인 느낌. 어머니 기태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떻게 아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냐. 저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제 태연한 태도에 혜지는 더욱 화가 난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제 인생 계획에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어머니는 평생 이식을 구석에서 흙이나 파면서 사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강남에 멋진 가게 차리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면서 화려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 그 화려한 인생을 위해 내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냐. 못 줄 건 뭐예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그 돈 다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늙으면 돈보다 자식이 최고라는데 그 돈 좀 써서 아들 부부 기 좀 살려주면 어디가 덧나요? 혜지는 이제 대놓고 제 돈을 자신의 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키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혜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가,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돈이라는 것은 말이다.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내보이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됨됨이다. 너는 그 됨됨이가 처음부터 글러먹었다. 뭐라고요?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는 내 돈을 탐내 시간에 내 남편이 왜 직장까지 잃게 되었는지, 너의 허영심이 한 가정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지. 모든 문제를 남의 탓, 내 탓으로 돌리며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울 궁리만 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혜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같은 꼰대한테 설교 드리려고 온 거 아니니까. 이거 보세요.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기태 오빠랑 저 이혼할 거예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돈만 제때 대주셨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핍박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어머니 땅이랑 집 다 팔아서 저한테 위자료 주셔야 할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감히 협박질이야. 협박이 아니라 통보예요. 그리고 기태오빌도 저 없으면 못 살아요. 결국 어머니 혼자 외롭게 늙어주든가 아니면 재산 다 털어서 저희한테 주시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혜지는 자신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던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녀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그건 너의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감히 내 재산을 가지고 나를 협박할 생각은 말아라. 그 말이 왜 그리 귀에 거슬렸을까요?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읽고 기태를 키워낸 이 집이 한순간에 90대의 유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것을 눈치챘는지 기태가 얼른 혜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하하, 혜지야,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너에게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다. 위자료, 꿈 깨거라. 내 아들이 멍청해서 너 같은 것을 만난 죄로 내가 단 한 푼이라도 집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찢어버린 서류 조각들을
혜지의 얼굴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고 내 이름석 자를 입에 올릴 생각도 말아라. 너와 나의 인연은 오늘 이 시간 부로 완전히 끝이다. 혜지는 잠시 충격에 휩싸인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는 평생 그 쓸모없는 땅댕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저는 어머니 도움 없이도 훨씬 더 잘 살 거니까 두고 보세요. 혜지는 마지막 젖을 펴붓고는 발소리를 꽝꽝 내며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바람에 흩날리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보며 차갑게 씹어버린 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구나. 너의 그 잘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와 이 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혼 서류를 찢어 며느리를 내쫓은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오롯이 저 자신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땅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외로울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게 되자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시대 쪽에 멀친척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 결국 서울 랭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마주치게 될 것을 예감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고 번잡한 예식장 로비에 들어선자마자 저는 아들 내외와 마주쳤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온갖 난리를 치더니 그들은 여전히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기태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고 혜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 말투는 마치 제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사람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친척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혜지는 지교하게 저를 따라다니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저거 좀 봐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제가 그렇게 서울로 모시겠다고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해도 고집 부리면서 저렇게 시골에 혼자 사시는 거 있죠.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혜지는 옆에 있던 조카 며느로의 팔을 붙잡고 마치 제가 불쌍한 노인이라도 되는 양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뭣도 모르고 어머 형님, 어르신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걱정되시겠어요. 하고 맞장구를 치자 혜지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걱정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셨을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혜지는 집 안에 들어서서도 연신 둘이 번거리기 바빴어요. 저희가 생활비라도 넉넉히 드리려고 하면 그런 돈 필요 없다고 화부터 내세요. 평생 흙만 만지고 사셔서 그런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들 앞길 막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주변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혜지는 저를 자식 앞길 막는 고집부뚱 시어머니로, 그리고 자신을 효심 깊지만 상처받은 면을 이로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제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한 동서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동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나는 내 아들을 제 손으로 땀 흘려본 돈의 귀함을 아는 사람으로 키웠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고
부모 유산만 바라보는 자식은 결국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법이야. 나는 내 아들이 거롱뱅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제 말에 주변은 순간 찬물을 끼얹었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쏘보았지만 여러 어른들 앞에서 차마대들지는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의 교활함이 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제게는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제 평생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제사를 지내고 싶어 아들네 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기태와 그를 부축한 혜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받고 싶어서 왔어. 기태는 혀가 꼬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지는 그런 기태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태 씨가 하도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정말 못 말리죠. 저는 말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사상 앞에서도 혜지의 물에 암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고 이런 건 다 미신이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무시하며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태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술잔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혜지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만 보면 아버님도 참 무능력하셨던 것 같아요. 짓짓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아내랑 아들한테 남겨준 게 고작 이 날값 빠진 집이랑 쓸모없는 땅떡이 뿐이라니.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강남 아파트 사주고 나한테는 유학까지 보내주셨는데 남자는 역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평생을 저와 제 아들을 위해 꾸준히 마다치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사람. 이제는 이 세상에 없어 자신을 변호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내 남편을 저 천박하고 더러운 입으로 모욕하다니. 저는 제사상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반들반들하게 다른 마루, 손때 묻은 자개장,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까지.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풍경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서늘했습니다. 제 눈에 살기를 느꼈는지 혜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농담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제발 칼 좀 내려놓으세요. 혜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었던 기태가 부스스 눈을 덮고 눈앞의 광경에 귀급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왕 이래. 정신 차려. 엄마. 기태가 제 팔을 붙잡고 칼을 빼야 쓰려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지를 노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한 말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기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것을 데리고 내 집에서 내 남편 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인연의 목숨을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기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며 불며 혜지를 부축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혜지의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텅 빈 제사상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무섭고 차가운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혜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어머니, 저 혜지예요. 저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당장 땅 팔아서 돈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칼 들고 난동 피웠다고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협박도 더는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구나. 네, 뭐라고요? 돈 주시겠다는 거예요. 혜지의 목소리가 당황과 기대로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기태와 함께 이 집으로 오느라 너희에게 줄 것을 주겠다. 이것이 정말 너와 나 사이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전화를 끊는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의 끝,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니라 평생을 후회하며 곱씹게 될 진실과 젊은이였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직 못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죠. 저는 돈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우물가루가 찬물에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에 닿자 어지러웠던 정신이 수정처럼 맑아졌습니다. 직접 키운 닭을 푹 고아 만든 백숙 텃밭에서 막 따온 채소로 무친 나무들, 그리고 작년에 담근 더덕죽까지. 작년에 담근 더덕죽까지 도시에서는 맛보기 힘든 귀한 것들로만 상을 차렸어요.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이기도 했고요. 우와, 엄마 진수성찬이네. 혜지야, 많이 먹어. 저는 그날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선물했던 유일한 사치품이었던 고운 빛깔의 빛이 놀이개가 달린 명주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에 저를 모욕했던 면유를 이를 심판하는 오늘에야말로 남편이 선물한 이 옷을 입어야 할 가장 완벽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뿌여보, 보고 계시죠? 오늘 제가 당신의 명예를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되찾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닫고 저는 대청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아들네 외에 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혜지의 얼굴은 기대와 탐욕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드디어 항복했다고, 자신의 끈질긴 승리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그 옆에서 내리는 기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청 마루에 올라와 제 앞에 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혜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땅은 바로 내놓으실 거죠. 계약금은 얼마나? 입 다물어. 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혜지는 순간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과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경박한 미소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을 준다고 했지. 따라오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혜지와 기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서재 한쪽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던 육중한 오동나무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열어보거라. 혜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안에 돈이라도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저거리는 소리와 함께 괴짝 뚜껑이 열리자 그 안을 들여다본 혜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이 아닌 누렇게 바르고 해진 낡은 서류 뭉치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쓸모없는 땅떡이라고 비우셨던 것들의 진짜 역사다. 저는 괴짝에서 가장 오래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지를 털어내고 그들의 앞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증조부님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지켜낸 이 집의 집문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할아버님께서 6.25 전쟁통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일대의 땅 문서들이지. 저는 이어서 남편이 평생에 걸쳐 사들인 인근의 밭구나 눈 그리고 이매의 문서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문서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혜지의 표정은 시큰동함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점차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이 저희 집안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기태는 신이 나서 닭다리를 뜯어 혜지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혜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젓가락으로 닭고기를 깨작거릴 뿐이었어요. 고마워 오빠. 그리고 저는 괴짝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아주 잘 보관된 2개의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그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지역 일대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수십 장의 공문서와 등기 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선견 지명이 있는 분이었다. 평생을 농사권으로 사셨지만 세상의 흐름을 잇는 눈은 그 누구보다 밝으셨지.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내다보고 쓸모없어 보이는 땅들을 헛값에 사들이셨다. 저 건너편 갈대밭, 그리고 읍내로 나가는 길목의 야산까지. 사람들은 모두 네 시아버지를 어리석다고 비우셨지만 나는 남편을 믿었다. 저는 다음 서류철을 펼쳐 그들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 서류철의 표지에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 최종고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믿음의 결과다. 서류철 안에는 이 지역 일대가 거대한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유명 건설사의 로고가 박힌 개발 조감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형 쇼핑몰, 지하철역이 들어서 위치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붉은 선의 대부분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우리 땅 위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네가 소풍 가기 좋은 갈대 받으라며 비우셨던 저곳. 저곳이 신도시의 심장부가 될 중심 상업지구로 지정되었다. 구나. 설마 그럼. 혜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팔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토지 수용에 따른 예상 보상금 총액이라는 제목 아래 제 평생들도 보도 못한 0이 몇 개인지 세는 것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쓸모없는 땅덩이의 진짜 가치다. 저는 서류철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바로 이 진실이다. 너희는 너의 그 천박한 탐욕과 오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어. 너희가 모욕했던 이 시어머니가, 그리고 너희가 비우셨던 이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겠니? 제가 마지막 말을 끝맺었을 때 서재 안에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위태롭게 떠 마치고 있었죠. 아니, 숨소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 두 사람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으니까요. 혜지의 얼굴은 더 이상 하얗거나 파랗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기가 사라진 마치 생기 없는 밀랍 인형 같은 제 빛이었습니다.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떡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녀석에서 지금 어떤 계산과 후회가 오가고 있을지 저는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이 집마당에 감나무와 함께 늙어왔어요. 남편이 맷자리에 몸을 누인 후로는 혼자였지만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밭으로 나가는 걸음에는 활기가 넘쳤고 제 손길에 화답하듯 무성하게 자라는 작물들을 보는 것이 삶의 낙이었으니까요. 제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기름진 건 잘 안 먹어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물 몇 가닥을 입에 가져갔다가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컵만 만지작거렸죠. 왜 그러나 입에 안 맞아요. 제가 걱정스레 묻자 혜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입이 좀 짧아서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좀처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속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속이 부담스럽다는 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 부,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걷어차버린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뼈와 품 깨달음이 그녀를 산채로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겠죠. 그 옆에 있는 제 아들 기태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기태는 돈의 액수보다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아내의 탐욕에 동조하여 등지려고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었다는 진실. 그리고 자신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해하기는커녕 어리석은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잠시 그들의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서류들을 다시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제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땅에 대한 경외심과 이것을 지켜내신 시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서류를 괴짝에 넣고 묵직한 뚜껑을 닫는 순간 드디어 혜지에 얼어붙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고장난 기계처럼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렇죠, 어머니. 저희를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이런 걸 꾸미신 거죠. 혜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며 제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혜지는 마치 현실을 부정이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격하게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꿈이야. 내가 지금 아주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저런 쓸모없는 시골 땅이 저런 돈이 될 리가 없어. 하지만 서류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군청의 직인과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대형 건설사의 로고가 그녀의 마지막 현실 부정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혜지는 갑자기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 보는 가장 추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지는 무릎으로 기어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한복 자락을 붙잡고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천박한 것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몇 날 며칠을 공들여 준비한 음식이 그녀에게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듯 혜진은 갑자기 다른 화제를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이 근처에 배달되는 곳이 있나요? 어머니, 눈물 콧물이 버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제 신발에라도 입을 맞출 기세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녀 며느리가 될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좋아하시는 옷 전부 다 제 손으로 해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저를 며느리로 다시 거두어 주세요. 네, 어머니,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싸늘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단 한 톤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과 후회, 그리고 놓쳐버린 부에 대한 전망적인 집착만이 가득했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아주 깊고 서늘한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구나. 제 말에 혜진은 잠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난한 시어미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너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가난한 시어미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너의 그 어리석은 계산착오 때문이냐? 제 질문은 비수가 되어 혜지의 심장에 정확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겠죠.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네 시아버지와 너의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내 남편, 그리고 너 자신일 것이다. 저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혜지의 손을 힘주어 떼어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는 있었다. 내가 너에게 수십 번, 수백 번이나 기회를 주었지.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내가 내 선물을 내 팬개 쳤을 때, 내가 SNS에 내 흉을 봤을 때,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모욕했을 때까지 나는 참고 또 참으며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차버렸지.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기태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어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라서, 제가 우유부단해서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기태야, 나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너를 온전한 어른으로 놓아주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선택한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때가 온 게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 순간 상위의 모든 음식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인 기태조차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혜지야,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와서 무슨 피자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젊은적인 통곡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청 마루에 우두커니 서서 멀리 가을 거지가 끝난 텅 빈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나긴 시간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들의 탐욕에 내리는 가장 가혹하고도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소태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장 아끼는 차잔에 향기로운 국화차를 우려했죠. 따뜻한 차잔을 들고 턱 마루에 앉아 있으니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서재문이 열리고 혜지와 기태가 넋이 나간 얼굴로 걸어놨습니다. 혜지는 눈물 콧물로 버벅이 된 얼굴이었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기태에게 간신히 몸을 기댄 채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까지 와서 또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하거라. 제가 조용히 말하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 보이지 마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내 할 말도 끝났다.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제발 저희가 나가면 어디로 가라고. 기태가 애원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집은 더 이상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듯 제 집을 나섰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차를 보며 저는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손으로 아들을 내친 것만 같은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혜지의 지교한 구해 작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사죄한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제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와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가지고 돌아가거라. 내가 보낸 것은 독이나 마찬가지니 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혜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다 돌아갔고 그녀가 놓고 간 선물들은 다음 날 아침 택배를 통해 착볼로 반송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유명 백화점에서 사온 고가의 옷과 핸드백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또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녀는 대문 앞에 선물들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선물들을 보자기에 싸서 그날 저녁 동네 고물상에 그대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 회관에 떡과 과일을 돌렸죠. 혜지의 공세는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본 거야. 오빠는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혜지는 대래 기태를 타박하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고급 건강식품, 최신형 안마의자, 심지어는 현금 다발이 든 봉투까지.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물은 반송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놓쳐버린 불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도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팥죽을 끓여봤는데 댁 앞으로 가져도 놔도 될까요? 어머니 제발 제 목소리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위선적인 문자를 볼 때마다 제 남편을 모욕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지의 번호가 아닌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기태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 혼자 갈게요. 저 혼자 갈게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아들과는 언젠가 한 번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기태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꽹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혜지의 각자 눈물과는 다른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기태는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모든 면에서 자격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혜지 때문에 속상해 하실 때 저는 어머니 편에 서드리지 못했습니다. 혜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저는 용기 내어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탐욕에 동조하여 어머니 가슴의 모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사상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조차 저는 그저 제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전전등등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모든 것을 지켜오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제 어리석음을 제 입으로 고하고 어머니께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태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여기는 읍내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달 오는 곳이 없어요. 제 대답에 혜지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아, 그렇구나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술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물을 한 잔 따라 기태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 물 한 잔 마시거라. 기태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치고 있다는 것 이제 알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태야,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어머니니까. 하지만 너와 혜지의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생각은 없다. 나는 너의 아내를 내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추워도 없다. 그 아이는 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 부부의 문제는 이제 온전히 너희 두 사람의 몫이다. 함께 살든 헤어지든 그것은 너희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는 명심하거라. 너의 그 어리석은 아내에게 내 재산이 단 한 푼이라도 흘러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아들은 아주 오랫동안 제 곁에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집 대문 앞에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기태와 혜지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너 때문에, 너의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했어. 뭐 당신은 잘한 거 있어. 당신이라도 중간에서 똑바로 처신했어야지. 마마보이처럼 질질 끌려다니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닥쳐, 2000년. 내가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평생 용서 못해. 용서, 웃기지 마.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 늙은이가 돈만 이때 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 없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펴부으며 서로를 할기고 때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꼬는 말이 아니었죠. 사랑으로 시작되었을 그들의 관계는 결국 돈 앞에서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기태는 제 눈치를 보며 밥을 우겨 넣었죠. 두 사람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꺼냈습니다. 겨우에 한 코 한 코 정성껏 잔 캐시미어 목도리와 3년을 넘게 숙성시킨 복분자주였어요. 그렇게 후폭풍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외가 대문 앞에서 추악한 싸움을 벌이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그날 이후 제게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전화도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도 없었죠.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결코 유능한 변호사와 신뢰할 만한 자산 관리사를 고용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는 날, 그들은 저를 그저 돈벼락 맞은 시골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기록해온 토지 대장과 남편이 남긴 개발 계획 관련 스크랩들을 보여주자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몇 개 웃으며 대답했죠. 나는 그저 내 남편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네.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내 평생의 과업이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지. 저는 그들에게 몇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위임한다. 둘째, 보상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돌아가신 남편과 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셋째, 지금 살고 있는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제 남은 생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짓는다. 제 계획을 들은 두 전문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조용했던 저희 동네는 연일 기자들과 부동산 업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친척들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아양을 떨었지만 변호사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불필요한 일에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죠.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장학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박진수, 김명의 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평생을 딸과 함께 살아온 남편과 저의 뜻을 기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의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 학생들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습니다. 군수님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참석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부의 아내입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돌려주고 마음을 쏟은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제 마음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도 이 정성만큼은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변변치는 않지만 내 마음이에요. 날이 아직 쌀쌀하니 목도리는 하고 다니고 술은 기태랑 좋은 날 함께 마셔요. 하지만 제 기대를 비우기라도 하든 혜진은 선물을 받아들고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흙의 가치를 입고 쉽고 빠른 길만을 쫓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작은 재단이 묵묵히 이 땅을 지키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소식은 지역 신문 일면에 대서 특필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자수성과 한 여성 자산가이자 존경받는 지역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일이 마무리될 무렵 낡은 집을 허무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클레인이 흙먼지를 이륙이며 집의 벽을 허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집은 제 젊음과 사랑, 그리고 아픔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것을 허물어야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새로운 집은 제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울 서재,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아늑한 사랑책까지. 무엇보다 제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집을 둘러싼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을 심고 작은 샤몬을 만들어 채소를 갖고 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집이 지어지는 동안 저는 기태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신문에서 소식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그리고 저 혜지와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루 밖에서 지내면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몇 달 뒤 마침 내 새로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그림 같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꾸민 정원의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제 옆에는 지역 신문이 놓여 있었고 신문에는 장학재단에서 주최한 농업기술 강연의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토록 평화롭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분명 저 자신을 지키고 제 삶의 존엄을 되찾게 해준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문득 혜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여전히 돈을 쫓아 어딘가를 헤매고 있겠죠. 그녀에게는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그림만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멀리 보이는 신도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목도리는 아무도 안 해요. 디자인이 너무 촌스럽네. 그리고 저는 이런 술은 잘 못 마셔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스타일이 아니다. 저의 땅 위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새로운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돈과 땅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과 제 손으로 일거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아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제 정성과 마음이 한순간에 촌스럽고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기태가 옆에서 혜지야,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건데 라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혜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물 꾸러미를 차 뒷좌석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어요. 그럼 저희 이제 그만 가볼게요. 어머니 오늘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깍듯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대문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인 아들, 박이태.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곳에 터를 잡은 뒤로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어요. 마당의 목련나무가
곧 하얀 꽃망울을 터뜨릴 것처럼 한껏 부풀어오는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해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대였습니다. 닫아놓은 창문 틈으로 아직 멀리 가지 않은 차 안에서 들려오는 혜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와,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오빠 나 앞으로 명절마다 여기 와야 하는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오빠 내 집 정말 상상 그 이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비래던 제 마음이 새 식구를 맞이하려던 제 설렘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서 흙먼지를 이륙이며 완전히 사라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지는 시골길 위로 제 마음속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목련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찬소리가 내렸습니다. 밭에서 김을 매다가도 된장찌개를 끓이다가도 문득 혜지의 그 차가운 눈빛과 가시돋친 마트가 떠올라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던 그 한마디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가슴에 찍혀버렸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 아들 기태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짝이 될 사람이 제 어미에게 보인 무례함을 바로잡기는커녕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피하기에만 급급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들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 혜지 아가씨는 잘 들어갔고 저는 일부러 혜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잘 들어갔어. 저기 엄마, 그날 혜지가 좀 그랬지. 걔가 원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애는 절대 아니야. 그냥 도시에서만 살아서 시골 문화를 잘 모르고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라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는 기본 예일진데 그것을 문화 차이와 낯가림으로 포장하는 아들의 변명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제 속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아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곳이 없는 않았어요. 알았다. 내가 이해해야지. 별 수 있겠니. 너만 좋으면 됐다. 고마워. 엄마.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혜지도 시간 지나면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헛간 옆에 쌓아던 묵은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겨운 유행가 가락이 흘러나오던 낡은 라디오를 뚫고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나 기태야. 하지만 아들의 연락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찾아왔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과 함께 기태는 조심스럽게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혜지한테 뭐 해줄 생각이야? 혜지 친구들은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씩은 다 받았다더라고. 나도 혜지 기죽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려는 아이가 되었을까요? 분명 혜지의 생각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너는 그런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혜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된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살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뻔했죠. 어머니, 기태 오빠 기 살려주고 싶은 제 마음 아시죠? 결혼할 때 보면 신부가 시댁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예물이나 가방을 보면 다들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께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빙빙 돌려 말했지만 결국은 비싼 선물을 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 얄팍한 속내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견례 며칠 전 저는 기태와 혜지를 서울의 한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저는 웃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혜지야, 이거 받으려. 원래 나름 가방은 아니지만 이게 너희 두 사람에게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구나. 혜지의 얼굴에 스쳐가는 노골적인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제 막 개설한 따끈따끈한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박희태의 이름으로 된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불입들 통장이었죠. 첫 회부는 이미 제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종자돈이다. 명품 가방은 몇 번 들면 낡아지지만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게다. 내 아들 앞길에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의 새 출발의 보태는 내 성이다. 제 설명에도 혜지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으며 말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었죠. 오랜만이구나. 아들 별일 없고. 그럼 엄마나 주말에 내려갈게. 혼자 가는 거 아니고. 혼자가 아니라는 말에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설마 하던 기대감이 심장을 간질렀어요. 누구랑 같이 오려고. 엄마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 나 장가 갈 것 같아. 인사시키러 갈게.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혜지는 거의 말이 없었고 분위기는 처음 시골집에서 밥을 먹던 그날처럼 싸길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망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혜지 측에서 정한 강남의 최고 그 호텔 중식당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화려하게 차려입은 혜지의 부모님과 혜지가 먼저 와서 앉아 있더군요. 저와 기태가 들어선 자혜지의 어머니 되는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큰 마음 먹고 맞춘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갔지만 그분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참 곱고 순박해 보이시네요. 칭찬인 듯 했지만 순박하다는 말은 곧 세상 물정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내 안사돈 반갑습니다. 귀한 따님을 저해진 며느리로 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땅 파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제 말에 혜지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시계를 보란 듯이 멜만지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사부인, 순박한 것만으로는 살기 힘든 세상이죠. 우리 혜지가 고생 안 하고 살아야 할 텐데 기태군이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아들의 경제력을 떠보는 것이 없고 동시에 제가 보태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음식은 화려했지만 제 입에는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혜지의 부모님은 내내 자신들의 해외여행 이야기, 새로 산 차 이야기, 강남의 집값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봄에 심을 씨앗 이야기나 올해 작광에 대한 걱정뿐이었으니까요. 사부인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는데 참 좋은 운동이에요. 사부인도 한번 배워보시죠. 혜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발리를 취미고 운동입니다. 따로 시간 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대답에 좌중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지는 제발 그런 촌스러운 대답 좀 하지 말라는 듯 저를 흑급 쳐다보았죠. 상견례는 그렇게 서로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만 확인한 채 끝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태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아들은 제 아들이기 이전에 혜지의 남자가 되기로 선택한 후였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비용에 보태라며 기태에게 두둑한 현금 봉투를 안겨주었지만 혜지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잡혔고 저는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을 축복하기 위해 모든 불쾌한 감정들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까지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가장 아끼던 비치, 브로치를 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콩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쁘고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품 안에 어린아이 같던 아들이 어느새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린 때니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잘됐다. 어떤 아가씨인데. 그래, 엄마가 보면 깜짝 놀랄걸. 엄청 예쁘고 또 부러지는 사람이야. 이름은 이혜지. 하지만 화려하고 번잡한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혜지의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취장하고 하객들을 마취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조용히 축의금을 받는 자리 한쪽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정말 인형처럼 예뻤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 인사를 하러 간 저를 혜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한복 색깔이 조금 칙칙하신 것 같네요. 제 드레스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딴에는 가장 기품 있고 점잖은 색으로 고른 것이었는데 며느리 이에게 그런 핀잔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진 작가가 양가 어머니들을 모시고 사진을 찍으려 할 때도 혜지는 은근슬쩍 제 쪽을 피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더 다정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제 쪽 하객들이 와서 인사를 할 때면 혜지는 마지막에 고개를 깔닦일 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제 친척들마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아가 인물이 헛하기는 한데 어제 너무 쌀쌀맞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저게 무슨 태도람.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애서 태어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기태와 혜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저 여자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구나. 부디 행복해야 한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결혼식 내내 혜지의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패백을 드릴 때 제가 던져주는 밤과 대출을 받으며 혜지는 기태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진짜 촌스럽다. 그 목소리가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패백을 마치고 조용히 혜지를 불렀습니다. 아가 잠깐 나 좀 보자. 네, 왜요 어머니? 저는 사람들이 없는 구석으로 혜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너의 행동,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내 하객들을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다 보고 들었다. 오늘은 기태를 봐서 내가 아무 말 안 하지만 앞으로는 내 앞에서 그따위로 행동할 생각은 말아라. 내 아들과 결혼했다면 너는 이제 내 며느리다. 면을 이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할 것이야. 제 예상과 달리 혜진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제게 쏘아 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저 오늘 결혼하는 신부예요?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어머니 쪽 손님들이랑 저의 쪽 손님들이랑 수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저 역시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억지로 웃으며 비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수준 차이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겠구나. 근본이 글러먹었구나.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평생 잊지 않으마.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그렇게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남긴 채 끝났습니다.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귀엽고 이뤄낸 결혼이었지만 그 끝은 행복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임을 예감할 수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당연히 신혼집에 초대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꾸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낙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제가 먼저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야, 신혼집 정리는 다 되었니? 언제 한번 구경시켜 줄 거냐? 수화기 너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 엄마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집이 엉망이야. 나중에 깨끗하게 다 치우고 나면 그때 초대할게.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지가 제 방문을 꺼리는 것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혜지에게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들이는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파티 형식으로 하려고요. 어른들 모시는 건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붙은 웃음 이모티콘이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소에서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지만 애써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래, 오지 말라는데 굳이 가서 미운 털 밖에 필요는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기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케이크 하나는 꼭 사들고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어떨까 싶어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또 부러진다니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은 우유부단한 제 아들 옆에서 중심을 잘 잡아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말까지 남은 며칠 동안 집 안팎을 쓰고 닦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발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 늦게서야 기태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안전만무생자 도착했어요. 안전만무생저, 안전만무생저. 같이 용돈 붙여드릴게요. 용돈,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용돈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거나 받고 떨어져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제 통장에는 3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박희태가 아닌 이해지로 찍혀 있었죠. 마치 자신이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 행동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당의 텃밭에서 가수확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한 상자 가득 담아 아들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찍혔으미니 무릎은 대수 본더 제철 맞은 상추와 오이, 탐스럽게 익은 토마토, 그리고 달콤한 복숭아까지. 도시에서는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귀한 것들이었죠. 아들이라도 맛있게 먹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제가 보냈던 그 택배 상자가 집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자 위에는 수치 거부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마트 가면 유기농 제품 널려 있고 손질 다 된 거 사 먹으면 편해요. 흙 묻은 거 다듬을 시간도 없고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다음부터는 보내지 마세요. 혜지의 빗돌빗돌한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정성과 마음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흙냄새와 이미 시들기 시작한 채소들의 풋내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자를 조용히 헛간으로 옮겨 놓았죠. 이 수모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이후 집에 사는 젊은 총각이 제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여주기 전까지 저는 혜지 같은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기태영님 형수님 SNS 맞죠?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젊은 총각이 내민 화면 속에는 제가 보냈다가 반송된 그 채소 상자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 표사랑의 택배. 아니, 이건 그냥 흙더미, 천구. 이걸 어느 세월에 다듬고 씻어 정말 할 말을 잃었다. 10월드 입성 헬게이트 오픈 팔출 시급. 제발 그만. 사진 아래에는 혜지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헐, 혜지 너 고생이 많다. 요즘도 저런 거 보내는 시어머니가 있냐. 센스 진짜 없으시다. 아들이 데려올 새 식구를 맞이할 생각에 고단함도 잊은 채였어요. 그리고 약속한 토요일 오후 멀리서 익숙한 아들의 차가 흙길을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새 식구가 불편할까 싶어 마당 한가운데까지 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확 버려버려. 저런 거 먹으면 배 탔나.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면전에 대고 모욕을 주는 것을 넘어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제 흉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헬게이트 탈출 시급. 저와 제가 사는 이 공간이 혜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어요. 이윤 총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괜찮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노는 것이겠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총각, 에이씨. 웃으며 글을 돌려보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우리 기태가 저런 여자를 데려와서 내 속을 이렇게 긁어놨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 집과 땅을 지켜온 나 자신과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 오만하고 무례한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혜진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뿐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사건 이후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그 글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혜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의 생각에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한 공세를 더욱 노골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합과 제안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혜진은 기태를 앞세워 예고도 없이 시골을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유명 베이커리에서 사온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아 보였죠.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기태 오빠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요. 혜진은 모든 것을 기태 탓으로 돌리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